자, 오늘은 성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새로 나온 한자 여기 부분은 다 했었고요. 오늘은 요 아래에 있는 1페이지 아래에 있는 결실부터 문전 성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결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은 성어예요. 성어. 저번 시간에 단어의 짜임 배웠는데 단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단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성어는 이 성어라는 말 자체가 이룰성의 말씀 어자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 내포된 속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겉뜻이 있고 속뜻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겉뜻이라는 거는 그냥 요거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는 거, 표면적인 의미 해석이 되는 거고요. 속뜻은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어는 겉뜻과 속뜻을 구분해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실은 맺을결의 열매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맺을결자는 여기 실사변이 보였죠. 그래서 실로 묶었다 라는 의미가 나왔고, 열매실자는 쓰는 순서가 중요했죠. 이렇게 쓰고 여기 그러니까 미음자 부분을 요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실, 맺을결의 열매실인데요. 겉뜻이라는 건 이거 그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맺은 열매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건 좀 말이 어색하니까 얘부터 해석하는 게 좋겠죠. 얘 맺다 서술어잖아요. 서술어죠. 그럼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건 목적어나 보어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열매실이 목적어나 보어일 텐데 얘를 맺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얘를 어떻게 조사를 붙여야 될까요? 열매를 맺다. 그래서 를 들어가죠. 을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아마 술목관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열매를 맺다 라고 해석하면 겉뜻이 되는 거고요. 속뜻은 여러분이 검색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아는 대로 혹은 생각하는 대로 써봐도 돼요. 일단 연필로 쓰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매를 맺다라는 거는 나무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게 최종 목표죠. 열매를 못 맺으면 좀 안타깝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일의 결과가 잘 나타난 경우에 결실을 맺었다. 결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속뜻은 적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나타남, 이런 경우에 결실이라는 성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겉뜻은 진짜로 열매를 맺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속뜻은 이게 진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외에도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내가 일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났을 경우,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은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뭐 한문 성적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빈칸에 맞게 쭉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맺을결 열매실 몇 번씩 적으면 좋을까요? 그냥 빈칸 있는 대로 적으세요. 얘는 몇 번씩 적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씩만 적으면 되겠네요. 여기 지우고 세 번씩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 쓰기는 잠깐 나중에 쓰고 겉뜻과 속뜻 찾는 것부터. 그래서 겉뜻은 요거 뜻 그대로 활용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주술, 수식, 술목, 술보관계 기억나죠? 그거에 맞게, 그 짜임에 맞게 최대한 직역을 해보시고요. 속뜻은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걸 정리해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근절부터 문전 성시까지 한번 지금 겉뜻과 속뜻 해보시고 시간 되는 사람은 여기 한자 근절은 몇 번씩? 하나, 둘, 얘도 이렇게 세 번씩 쓰면 되겠네요. 탈피도 하나, 둘, 세 번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반장은 두 번씩 쓰면 되고, 다반사도 두 번씩, 철면피도 두 번씩, 일석이조 두 번씩, 문전성시 두 번씩 지금 써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결실 앞에 있는 건 다 봤고요. 뒤에 근절부터 문전성시까지 해보라고 했었죠. 한자도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근절부터 볼게요. 근절은 뿌리근의 끊을 절자죠. 이 나무목 보이죠? 그래서 뿌리란 뜻 나왔고, 얘도 실사변 보이죠? 실로 끊다, 실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였죠. 그럼 겉뜻은 요거 한자 뜻 그대로 그냥 풀이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이 와요. 뭔가 뿌리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뿌리가 끊어졌다,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흔히 이 근절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죠? 뭐 학교폭력 근절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성범죄 근절하자, 완전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좀 가깝게 겉뜻을 해석을 하면요, 뿌리째 끊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뿌리를 끊다라고 해도 되는데, 뿌리를 하면 을을이잖아요. 그럼 목적어인데 얘 뒤로 가야 되죠. 서술어 뒤에 가야 돼서 뿌리를 끊다는 안 돼요. 또는 이거는 가능해요. 뿌리가 끊기다는 가능은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절은 뿌리가 끊겼다라는 의미도 약간 비슷하지만 뿌리채 완전 끊어버리는 거를 의미해서 요거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단어의 짜임에는 없고요. 그냥 끊다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겠고요. 근데 얘는 뿌리채라는 말이죠. 얘는 그래서 부사어예요, 부사어. 우리 배우지 않는데 그냥 부가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의 짜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사어랑 서술어가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직역하면 뿌리채 끊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속뜻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완전 못 살아나게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뜻을 정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뿌리채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없애버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직역하면 뿌리채 끊기다, 끊다. 속뜻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뿌리채 없애버린다. 학교폭력 근절하자. 학교폭력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없애버리자. 이런 상황에서 근절이라는 성어를 씁니다. 한자 요거 이렇게 3번씩 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탈피 봅시다. 탈피는 벗을 탈의 가죽피자예요. 그래서 여기 육다를 보였죠. 신체에서 뭔가를 벗겨낸다. 그 다음에 가죽피. 그러면 얘는 겉뜻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탈피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뭐 뱀이나 이런 애들이 허물 벗는 거를 탈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벗다. 그러니까 얘 그냥 그대로 서술어 보면 되고요. 그럼 뭘 벗어요? 가죽이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로 보면 되겠죠. 가죽을이잖아요, 을. 그래서 가죽을 벗다 라고 해석하면 겉뜻은 그냥 직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술술이 아니라 술목이죠. 술목. 을을 들어가서 목적어,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 그러면 탈피라는 말 실제로 그냥 뱀 껍질 벗는 거를 의미도 하지만요, 우리 그냥 사람 사는 그런 사이에서는 탈피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쓸까요? 뭔가 내가 옛날에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탈피했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게을렀던 나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싶다, 혹은 탈피했다, 이런 식으로도 빗대어서 쓰죠. 그래서 속뜻은 정리를 하면 일정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껍질을 완전 다 벗어버렸잖아요. 벗어나는 경우에 탈피라는 성어를 쓸 수가 있다. 진짜 가죽을 벗는 경우도 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에 탈피한다, 탈피하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3번씩 한자랑 뜻음 써보라고 했고요. 다음, 얘는 3글자네요. 우리 처음으로 이제 3글자를 풀이해보는 것 같아요. 여반장이라는 성어인데요. 일단 가틀려의 뒤집을 반, 돌이킬 반, 그다음에 손바닥 장이죠. 여기 손수 보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을 일단 보니까 여기 같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같다. 우리 같다라는 말은 주로 어떤 조사랑 많이 쓰이냐면 뭐와 같다, 뭐랑 같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일단 얘를 서술어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뭐와 같다가 되겠죠.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잠깐 얘 놔두고 끊어서 반장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반장은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뒤집힌 손바닥 혹은 손바닥을 뒤집다가 낫겠죠. 근데 손바닥을 뒤집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반장만 보면 얘도 뒤집다죠. 뒤집다니까 서술어. 손바닥을이죠. 을을 붙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술 반장만 보면 술 목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반장만 해석하면 손바닥을 뒤집다예요. 근데 지금 같으려가 붙어있죠. 같으려는 뒤에 거 하는 것과 같다. 뭐와 같다. 이게 그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결을 해석하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좀 되게 특이한데 서술어잖아요. 그쵸? 서술어죠. 근데 요거 전체를 또 묶어서 뭐와 같다죠.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건 목적어나 보어예요. 그럼 요거 통째로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을을 안 붙었죠. 그러면 요 통째로가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반장이 여서술어 반장 보어예요. 그래서 이거 반장과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보어를 또 쪼개서 보면 술목 관계죠. 손바닥을 뒤집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이 우리 배웠던 주술, 수식, 술목, 술보가 막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술보 관계고요. 술보 관계고요. 근데 보어를 또 살펴보면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다. 그래서 어쨌든 직역을 다시 해보면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뭐와 같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때요? 어려워요? 막 잘 안 뒤집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엄청 쉬운 일, 매우 쉬운 일을 여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쉬운 일. 그래서 뭐 식은죽 먹기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속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한문 시험 100점 맞는 거 여반장이지. 너무 쉬운 일이지.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어야 합니다. 한문 100점. 여반장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반사 봅시다. 자, 다반사. 다반사는 차다자에 마신 차죠. 밥반자에 일사자예요. 여기서 일은 뭐뭐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반사는 딱 봤을 때 세 글자인데 차네? 차 마신다? 밥 먹네? 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요 다반이 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꾸며준다? 꾸며주면 무슨 관계? 꾸며주면 수식관계죠. 수식관계. 그래서 다반이 사를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일이니까 그럼 이거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차 마시고, 차는 마신다고 표현하죠. 밥은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차 마시고 밥 먹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다반이 사를 꾸며줘서 수식관계가 되고요. 그러면 얘 수식어죠. 얘는 피수식어죠. 근데 이 수식어도 보면 두 글자잖아요. 얘도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자, 차 마시다, 밥 먹는다. 얘네는 단어의 짜임 중에 뭐일 것 같아요? 병렬, 주술, 수식, 술목, 술보 중에서 잘 생각해봐요. 자, 차 마시고 밥 먹는 일. 얘네는 다 대등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병렬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또 병렬 관계.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하면 크게 보면 다반이 일을 꾸며주죠. 일사자를. 그래서 요거 하는 일이라고 해석이 돼서 수식 관계인데, 근데 이 수식어를 보니 또 두 글자니까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차 마시다 밥 먹는다 둘 다 대등한 개념이라서 이 수식어는 또 병렬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좀 구분을 해보면 요게 얘를 꾸며주니까 수식 관계고, 그리고 수식어를 보면 병렬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구조 분석했고요. 겉뜻은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적으면 되죠. 차 마시고 밥 먹는 일, 뭐뭐 하는 일. 수식 관계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난다고 했었죠.
그럼 속뜻. 자,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밥 먹는 거,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거 막 내가 무슨 일을 막 잘하고 뭘 해내야지만 밥 먹어요? 아니죠.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거죠. 그리고 차 마시는 거, 뭐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차를 그렇게 마시진 않겠지만 뭐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 선생님들을 보면 아침에 그냥 차 한 잔, 커피 한 잔 되게 그냥 가볍게 일상적으로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다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다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적으면 보통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끝나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는 일은 다반사야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흔히 있고 당연히 하고 일상적인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건 다반사지.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 걸 다반사라고 한다. 흔히 일상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그 일상이라는 건 요 일상이 되겠죠. 일상에서 흔히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 자, 다음 철면피 봅시다. 자, 철면피는요, 세 철자의 얼굴면 가죽피죠. 자, 철면피라는 말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철면피. 일단 쇠고요, 쇠. 얼굴이고요, 가죽이래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일단 어떤 가죽이에요. 이렇게 얘도 수식관계로 될 거거든요. 보면 얘도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이런 얼굴 가죽. 근데 어떤 얼굴이냐? 쇠의 특성이 어때요? 쇠는 단단하고요. 앞뒤가 보이지도 않죠. 너무 두껍죠. 단단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얘는 수식이 중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수식이에요. 왜냐하면 쇠처럼 두꺼운 얼굴이에요. 쇠처럼 두꺼운 얼굴. 그러한 가죽. 그래서 얘는 수식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쇠처럼 두꺼운. 여기까지가 쇠철자의 해석이에요. 두꺼운. 그 다음에 얼굴. 뭐뭐 하는 이잖아요. 그래서 꾸며줬죠. 얼굴 가죽. 여기에 의가 빠져있는 거죠. 의. 뭐뭐의. 그쵸? 쇠처럼 두꺼운 얼굴 가죽 수식관계다. 그래서 쇠처럼 두꺼운 얼굴 가죽이 뭐냐면 쇠는 앞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단단하고 두껍고 해서. 그래서 약간 겉으로 안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1,000원을 빌렸어. 나 오늘 뭐 안 갖고 와서 1,000원만 빌려줘 했어. 또 나한테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얘가 내일 또 1,000원 갚지도 않고 야, 나 오늘 또 뭐 안 갖고 왔다? 이러면서 또 빌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빌려요. 어때요? 되게 뻔뻔하죠? 나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빌리고 또 빌리면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당황하거나 쑥스럽거나 긴장하고 이러면 얼굴색이 변하죠. 안 그런 척 해도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안색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걸 철면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뜻은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을 철면피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개 남았어요. 일석이조. 요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그래도 겉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일석이 뭘까요? 하나의 돌이죠. 하나의 돌. 그래서 얘도 수식관계죠. 돌은 돌인데 하나의 돌. 이조는 뭐예요? 2마리의 새죠. 여기다가 약간 부가적인 말을 넣어주면 돼요. 하나의 돌로, 한 개의 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마리의 새를 여기다 이제 잡는다까지 넣어주는 거죠. 돌 던져서 잡는다 이런 거에서 돌석자에 돌로 던져서 잡는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포함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한 번만 했는데 2가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주로 내가 행위를 하나만 하면 한 가지의 결과를 얻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2마리, 2개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개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뜻은 정리해서 적으면 다 알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거,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한다. 그래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내가 도랑치면서 물놀이까지 하는데 가재까지 잡는다. 노는 것뿐만 아니라 가재까지 얻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또는 일거양득, 한 번 해서 두 가지를 얻는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전성시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문전성시, 문, 앞전, 이루성, 시장시. 자, 일단 문전이 뭘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문전, 당연히 문 앞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그럼 성시는 뭘까요? 이루어진 시장, 혹은 시장을 이루다. 자, 일단 문 앞만 써볼게요. 문 앞. 문 앞. 자, 명사가 이렇게 앞에 올 때는 거의 얘를 주어로 봐요. 그러면 주어니까 있는 이가 붙이면 되죠. 문 앞이 라고 이라는 주격도사 붙이면 되겠죠.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죠? 주술 관계 떠올리면 술, 서술어가 되겠죠. 이루성은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루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루다니까 요거 뒤에 해석해야 되겠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뭐다? 목적어나 보어. 근데 말을 만들어 보면 시장을 이루다가 되니까 을을 들어가니까 시장시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시장을 이루다. 그래서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라고 해서 주술목 구조로 보는데요. 얘는 한마디로 문장이라서 뭐 이렇게 두 개의 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늘어났죠. 어쨌든 이 주어는 또 보면 두 글자잖아요. 문 앞은 또 단어의 자임이 뭐게요? 문의 앞이니까 또 수식관계가 되겠죠. 주어는 또 수식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보면 주술목관계, 주어는 두 글자인데 수식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의 특성을 잘 떠올려 봐야 되죠. 시장은 어때요? 사람이 되게 많고 북적북적하고 오가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 어떤 장소, 어떤 가게 이런 데 사람이 되게 많이 몰리는 거. 왜 많이 몰릴까요? 거기서 뭐 판매되는 거, 아니면 거기에 또 있는 사람, 인기가 많고 뭔가 찾는 게 많으니까 시장처럼 북적북적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전성시라는 말은 방문객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북적북적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앞 떡볶이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룬다, 문전성시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다, 줄을 막 이어섰다, 이럴 때 문전성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되죠. 앞에도 여기다가 20땡땡땡 김머시기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뭐 여기다가든 어디다가든 써서 두 쪽 다 찍어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세요.